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보험하고 금융산업 관련 최신 뉴스들을 좀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변화가 많은 분야죠. 맞아요. 뭐 시장 판도를 바꾸는 그런 인수합병 소식도 있고요. 또 우리 지갑 사정과 직결된 실손보험 개혁 논의,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도입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정말 정신없을 정도죠. 그래서 이 복잡한 소식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또 이게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복잡한 보험 이야기 좀 쉽게 풀어보죠.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역시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실손보험 관련 소식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보험금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특히 그 도수치료 관련해서 분쟁이 좀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사례들을 좀 보면요. 보험사가 이게 정말 치료에 꼭 필요한 행위였냐, 이걸 문제 삼아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하. 특히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도수치료,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그 효과 자체는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치료 횟수랑 기간인 거죠.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치료받았다.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도수치료는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마다 비용도 다르고 또 의사 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치료 횟수나 기간이 상당히 좀 유동적이에요. 네네. 어떤 병원에서는 수십 회 이상 권하기도 하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준 없이 치료가 길어지면 이걸 과잉 진료로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에 좀 제동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 당신께서 도수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고려 중이시라면 치료 시작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 치료의 필요성이나 예상 기간 그리고 보험금 청구 가능성 같은 걸 좀 명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관련 서류도 잘 챙겨두시는 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잘 챙겨야겠군요. 실손보험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어요. 조만간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게 나오면 기존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분들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업계에서는 빠르면 연말 출시까지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그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같은 그런 비급여 항목의 보장이 아예 제외되거나 아니면 보장 한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항목들을 좀 손보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막차를 타라 이런 조언도 나오는 거고요. 만약 당신께서 도수치료나 다른 비급여 항목 보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5세대가 나오기 전에 현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입하시거나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4세대도 이전보다는 자기 부담금이 좀 높긴 하죠. 네, 맞아요. 하지만 5세대보다는 보장 범위가 더 넓을 테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병원에 자주 안 가고 건강한 분이라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겠네요. 5세대는 아마 보험료가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건 보험료하고 보장 범위 사이에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나의 건강 상태, 과거 병원 이용 기록,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이미 3세대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부담은 좀 크겠지만 보장 범위가 가장 넓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4세대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좀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죠. 5세대 출시 전에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보험 상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주 독특한 특약 상품이 눈에 띄네요. DB손해보험에서 단돈 100원짜리 특약을 내놨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도 그거 보고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면 운전 중에 혹시라도 보행자랑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가 좀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특별 약관입니다. 월 보험료가 100원이고요.
업계 최초 시도라고 하더라고요. 와우, 100원이요? 정말 파격적이네요. 근데 실제 사고 시에 변호사 자문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혹시 뭐 그 이상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이 특약 하나로 모든 법적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변호사 선임 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자문 비용 지원이니까요. 아, 자문 비용?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에요. 매년 보행제 관련 교통사고가 8만 5천 건 넘게 발생하는데 이 중에는 운전자가 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법규를 잘 몰라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럴 때 단돈 100원으로 전문가의 초기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뭐 큰돈 드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초기 대응 방향 잡는 데는 확실히 유용하겠어요. 보험의 역할이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법률 지원 영역으로 확장되는 모습, 이게 좀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DB손해보험 가입자라면 한번 살펴볼 만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시도가 다른 보험사로 또 확산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경쟁적으로 비슷한 상품이 나온다면 소비자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지겠죠. 네, 기술 발전은 이렇게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앱의 운전 점수로 보험료 할인받는 분들 주변에 계실 텐데 이게 더 확대되었다고요? 네, 이제 훨씬 더 많은 운전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DB손해보험만 제휴가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까지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대거 참여했어요. 저도 네이버 지도 매일 쓰는데 제 운전 점수가 보험료 할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이거 좀 쏠깃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전 습관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핵심은 안전운전이죠. 네이버 지도 앱이 티맵처럼 운행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급가속, 급감속, 급출발 횟수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으면 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죠.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5%에서 많게는 15% 이상까지 할인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와, 평소 운전 습관만 조금 신경 써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니 이거 아주 실용적인 정보네요. 내비게이션 앱이 단순 길 안내를 넘어서 보험료 책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 운전 습관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셈이죠. 당신의 네이버 지도 앱에서 내 운전 점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휴된 보험사들의 할인 조건을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도 하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네요. 네, 다만 이제 내 운전 데이터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네, 그렇죠. 다시 실손보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도수치료 분쟁이랑 5세대 실손보험 다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움직임이 있다고요. 관리급여라는 개념이 등장했네요. 네, 그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는 내용인데요. 도수치료처럼 비급여 항목 중에서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항목들을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틀 안으로 좀 편입시키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관리급여가 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아니고요.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의 적정 가격 상한선이라든지 아니면 1인당 연간 치료 횟수 제한 같은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정하는 거죠. 아, 정부가 개입을 하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비용과 횟수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통제될 수 있습니다. 과잉 진료를 막고 좀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줄이려는 목적이죠.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급여 항목은 보통 환자가 내야 하는 그 본인 부담률이 일반 급여 항목보다 좀 높게 설정될 수 있어요. 아, 즉, 예전에는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치료 비용의 일부를 이제는 온전히 내 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당장 해당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께는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손보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서 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보험 상품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산을 굴리는 방식에도 좀 주목할 만한 기술 발전이 있어요. 바로 퇴직연금 분야의 로보 어드바이저, RA 이야기인데요. 수익률이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네,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4.77%였거든요. 4.77%요? 네. 그런데 로보 어드바이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상품들은 평균 24%, 가장 높은 곳은 무려 44%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4.77% 대 24%, 심지어 44%요? 와, 엄청난 차이인데요?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한 거죠? 그 로보 어드바이저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시장 데이터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거든요. 아, AI가요? 네, 감정적인 판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데이터에 근거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 종목 선정, 리밸런싱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수행하죠. 특히 좀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높은 수익률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꽤 매력적인 소식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한 25%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나마 가입하신 분들도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그냥 묻어두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 수익률은 더 낮거든요. 네.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마땅한 투자 대안을 찾지 못했던 분들에게 로보 어드바이저의 이런 성과는 상당히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퇴직연금 가입자이시거나 가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운영 방식으로 로보 어드바이저를 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후 자금 마련에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형 인수합병 소식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이 자회사인 캐럿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한다고요? 아, 네. 오는 10월 1일부로 합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이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을 완전히 자회사로 편입하는 건데요. 합병이 완료되면 연간 자동차 보험료 수입만 1조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와, 1조 원. 네, 이렇게 되면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겠죠. 그 캐롯손해보험은 그동안 퍼마일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주행거리만큼 보험료 내는 방식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번 합병은 어떤 시너지를 노리는 걸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캐럿손보는 그 혁신적인 상품하고 디지털 기술력, 그리고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네. 반면에 한화손보는 오랜 업력에서 낚는 안정적인 자본력과 전국적인 영업망, 그리고 사고 처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이 둘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아하. 즉, 캐롯의 디지털 DNA를 한화 전체에 좀 이식하고 한화의 자본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캐롯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거죠. 규모의 경쟁을 통해서 비용 효율성도 높이고 시장 점유율도 좀 공격적으로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빅4라고 불리던 자동차 보험 시장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기겠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새로운 강자의 등장은 기존 강자들을 긴장시키고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주도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좋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합병 과정에서 두 회사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이나 경쟁이라든지 더 혁신적인 상품 출시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회사 고객이라면 앞으로 나올 상품이나 서비스 개편 소식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기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번엔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에 인공지능 AI가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KB손해보험이 AI를 활용해서 사고 과실 비율을 추천해준다면서요. 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누가 얼마나 잘못했냐. 이것 따지는 과실 비율 산정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는 사고 접수 담당자가 과거 판례나 법규, 내부 지침 이런 거 참고해서 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KB손해보험은 여기에 생성형 AI를 도입했습니다. AI가 어떻게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는 거죠? 사고 상황을 그려서 보여줘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운전자가 사고 당시 상황, 예를 들어 도로 형태, 신호 상태, 충돌 부위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요. AI가 방대한 양의 과거 사고 데이터랑 판례, 법규 등을 순식간에 분석해서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고 예상 과실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군요. 네. 물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지만 AI가 객관적인 초벌 판단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었던 판단 기준도 통일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처리 속도 향상은 물론이고 과실 비율 산정의 일관성하고 객관성을 높여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죠.
네. 만약 당신께서 KB 손해보험 고객이고 사고를 겪게 된다면 과거보다 더 빠르고 공정한 과실비율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AI의 판단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 이의제기 절차는 여전히 필요하겠지만 초기 안내 과정에서의 혼란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보험금 지급 과정 깊숙이 AI가 들어오고 있는 또 다른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업계의 좀 긍정적인 변화 소식들을 살펴봤는데 약간 우려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매각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네, 롯데손해보험 매각 이슈는 꽤 오랫동안 진행 중인데 최근 들어서 더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무 건전성 문제하고 가격에 대한 이견이에요. 재무 건전성 문제요? 네, 보험사가 미래에 예상되는 위험까지 고려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지급 여력 비율, KICS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롯데손보의 이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를 좀 밑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롯데그룹 측에서는 그동안 투입한 자본이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높은 가격을 원하는데 잠재 인수 후보자들은 이런 재무 건전성 문제나 앞으로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자본 부담 이런 걸 고려해서 그보다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롯데손해보험 가입자분들은 좀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요. 당장 가입한 보험계약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제도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경영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보험은 길게는 수십 년을 함께하는 장기 상품이니까요. 네, 그렇죠. 롯데손보의 사례는 비단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고금리 환경하고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 도입 등으로 보험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보험, 펫보험 이야기인데요. 시장은 꽤 크고 있다는데 보험사들은 오히려 고민이 깊다고요. 네, 맞아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면서 펫보험 시장의 성장 잠재력 자체는 매우 큽니다. 실제로 메리츠화재나 DB손해보험 같은 회사들이 앞다투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고요. 2033년에는 시장 규모가 지금의 3배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보험사들은 수익성 때문에 고민하는 건가요? 가입자가 늘면 좋은 것 아닌가요? 같은 질병이라도 병원마다 진료 항목이나 비용이 천차만별이라서 보험사가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고 손해율을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기준이 없군요. 네. 둘째는 대부분의 펫보험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단기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사람 보험처럼 장기적인 위험률 예측과 관리가 어렵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년 손해율 변동에 따라서 보험료를 크게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펫보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시장의 성장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정부 차원에서 진료비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이고 보험사들도 좀 더 안정적인 상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 범위를 세분화한다거나 여러 마리를 함께 가입하면 할인해주는 상품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만약 당신께서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할 게 아니라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비율, 갱신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료비 표준화나 상품 구조 개선 같은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뉴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개편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AI나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려는 노력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또 하나캐롯 합병처럼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 발전이 보험을 더 개인화되고 또 편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운전 습관으로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AI가 내 퇴직연금을 관리해주고 사고 처리도 더 빨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소비자 스스로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잡해지는 상품 구조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 이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보력이 곧 내 돈을 지키는 힘이 겨는 시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들이 당신의 현명한 보험 생활과 금융 의사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보험사가 당신의 운전 습관 점수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할인 혜택을 주는 것, 분명 편리하고 합리적인 면이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개인정보의 활용과 AI 기반의 자동화된 판단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개인화된 혜택과 편리함이라는 그 달콤함 이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혹은 AI 알고리즘에 내재될 수 있는 편향성이나 차별의 가능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